안녕하세요. 부동산 자산가들과 함께하는 매경부동산 사업단 MPA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합수 교수님과 함께 최근 9.16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정부가 제안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서 9.16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예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공공 부분에서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이 공공택지 물량을 3기 신도시에서 한 3만 호 정도 늘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기 신도시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추가적인 이제 신도시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발표될 물량을 2만 가구 더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김포 한강 2 4만 6천 가구고, 평택 지제에 3만 3천 가구가 있고, 경남 진주에 6천 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발표된 것이고, 앞으로 발표될 것이 이제 6만 5천 가구 있는데 전국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리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공택지가 이제 2만 원 늘어나는 거고, 민간에서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금융, 부동산 PF를 활성화해서 부동산 사업 자체를 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인데, 저는 이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발표한 것을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실행을 해라. 실행을 해서 현실적으로 시장의 그 흐름을 되살려라. 이게 이제 제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 부분하고 PF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큰 그렇습니다. 맥락을. 네. 그러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 표신도시라고 네. 언급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거기가 이제 김포 한강 2가, 기존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1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모양이 이렇게 아령 모양처럼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요걸 채워 넣는 거예요. 4만 6천 가구를. 그러면 이제 도시가 거의 이렇게 원형으로 제대로 모습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10년 후에 입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현실적으로 우리 이 주택시장에 기여를 하려면 뭐가 개선돼야 되냐면 지하철이에요. 지금 김포는 이제 기존의 한강 신도시도 김포 골드라인이 속칭 골병라인이라 그래서, 이 경전철은 말이죠, 기본이 2칸이에요. 네.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정원이 원래 180명인데 여기 지금 2.5배가 밀집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이 가는 거예요. 네. 그 5호선이 지금 이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한강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김포 한강2도 실질적으로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효과가 되려면 철도가 놓아져야 된다는 네. 거예요. 평택 지제역은 GTX C노선과 A노선이, A노선은 화성 동탄에서, C노선은 수원에서 평택 지제까지 GTX를 연장하겠다고 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딱 모이는 데가 평택 지제역이에요. 그런 만큼 이제 서울의 접근성도 가능은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말이죠. 평택이라는 곳은 서울의 그런 주택 공급 대체지로서는 물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예요. 네. 시간상의 거리와 네. 물리적 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이 두 곳은 주택 대체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3기 신도시로 모아줘야 3기 돼요. 신도시로. 근데 아까 교수님이 공급 정책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수요를 충족하기는 아직은 이번 발표상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공급이 돼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3기로 발표된 것은 신도시급은 35만 3천 가구 정도 되고, 중소택지가 있어요. 네. 중소택지는 한 13만 호 정도 돼요. 이거 다 합치면 이제 한 48만 호 네. 정도 되는 거죠. 1기, 2기, 3기 이런 신도시를 비교해보면 1기 신도시는 29만 2천 가구예요. 네. 2기 신도시는 제일 뭐 큰 데는 화성 동탄이 되겠고, 여기는 뭐 무려 16만 가구 가까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뭐 대표 선수는 어디예요? 판교잖아요. 네. 판교, 위례, 광교. 여기에 이제 뭐 쪽으로 가게 되면 양조 옥정이 있고, 그다음에 뭐 파주 운정이 있고, 김포 한강 있고, 인천 검단 있고, 그러니까 61만 호 정도. 3기는 35만 가구인 거예요. 네. 그러면 29, 61, 35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밸런스하네요. 최소한 2기 신도시급으로의 규모는 유지돼야 되는 거죠. 줘야죠. 왜 그러냐면 2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는 네. 61만 호인데 앞서 언급했던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네. 21만 호가 여기 더해줘야 돼요. 공공택지로서. 그러면 무려 82만 호가 되잖아요. 네. 근데 3기가 입주할 때는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없어요. 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35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를 겨우 3만 호를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급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38만 호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여 그 정도로 부족하다. 누구의 코에 붙일 것도 아니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밤새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증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 토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얼마든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35만 가구를 2기 신도시급으로 60만 호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늘려요? 간단합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네. 3기 신도시의 도시계획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이잖아요. 네. 용적률이 196%예요. 이거는 1기, 2기, 3기 도시 거의 유사해요. 네. 이 용적률을 말이죠. 서울에서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든 뭐 지을 때 용적률이 뭐예요? 3종 일반이 300%잖아요. 네. 이걸 서울시 짓는 것처럼 그 아까운 그 수십조 원의 토지 보상 자금을 들여서 그 어렵게 땅을 확보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3기 신도시는 아주 서울에 접한 요지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여기에 이제 뭐 고양 창릉이 됐던 남양주 왕숙이 됐던 하남 교산이 됐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광명 시흥까지 아주 서울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라든가 도로 기반시설이 네. 아주 양호해서 서울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뭐 이런 기존 지역들이기 노선들 때문에 연장만 하면 되죠. 서울 용적률처럼 300%로 지어도 전혀 네.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적률 높여주고 활용성을 높이자. 196%에서 서울시처럼 300%만 높이면 자 196%는 어디랑 유사하냐면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가 194% 정도 용적률이에요. 지금 음마 아파트가 204%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히려 용적률을 낮춰놨을까요? 올림픽 패밀리나 음마 아파트는 지금 그 퍼센티지에서 재건축을 해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새로 짓는 거를 196%밖에 안 짓겠다. 이거는 도시계획 자체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그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쾌적한 걸 달성하겠다는 그런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쾌적하긴 하겠네요. 그럼 결국은 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네. 녹지 공간. 공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원이 34%예요. 공원만 34. 전체 토지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 네. 그중에 공원이 34니까 3분의 1이 공원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만 나가면 산인데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들도 다 주변이 산이에요. 쾌적성에 지금 목적성을 둔 거네요. 쾌적하다 못해 이거는 그냥 명품 신도시죠. 명품 신도시. 그럼 이렇게 짓고 말면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목적이 뭐냐? 주택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냐? 아니죠. 그냥 그 입주자들의 쾌적한 환경만 보호해주고 가격만 높여준 꼴이 된 거죠. 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그러면 입주자들의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만 보호하면 목적 달성이 끝난 겁니까? 서울도 또 지지부진하고 그럼 어디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 없는 도시계획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기반으로 설계했을 당시에는 이런 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급이 충분한데 왜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하느냐? 아, 이제 그 인식 하느냐. 자체가 다른 네. 거잖아요. 그때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 근데 그 공급 부족 외치셨다가 문매를 맞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과적으로 다 맞았어요. 어차피 뭐 1, 2년 보고 이거를 시장 전망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5년, 10년을 보고 부동산 에 대한 틀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지금 적중돼서 문제는 적중됐다고 좋을 게 아니라 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서는 지금 위기감이 들고 안타까움이 지금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전문가로서의 그 시대적 사명감에 의해서 늦었지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 녹지를 34%인데 1기 신도시는 19%예요. 근데 너무 높은 비중. 그렇죠. 그러니까 19% 20%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네. 물론 2기 신도시도 30%예요. 그러면 3기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34%는 지나치게 과도한 이런 비율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자족 용지인데 네. 자족 용지? 지자체에서 서울에 위성 도시로서 베드타운만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니까 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산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족용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게 그게 13.8%예요. 그게 당연히 1기 신도시 때는 그게 제로였고요. 2기 신도시 때는 그게 4.7%였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공급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정작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하는 주택용지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 녹지 빼고 자재공지 빼고 도로 빼고 뭐 기반시설 설치는 다 빼고 24.4%. 아,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말이죠. 어떻게 24.4분 4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을 집을 짓겠다고 도시계획을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걸 하느냐 이거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했을까? 그냥 오로지 쾌적한, 그러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는 왜 재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400% 500%로 용적률 상향을 그러니까 했다고 하냐. 상향하고 있는. 이건 뭔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일기 신도시는 말이죠. 기존에 입주자가 있고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순차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3기 신도시는 그야말로 이제 대지를 조성하게 되면 나대지 빈 땅에서 빠르죠. 건물만 바로 지으면 되는 거니까 빨리 공급이 돼서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토지 보상까지 마무리된 단계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용적률 높이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주택 용지가 너무 작으니까 늘려야죠. 이거 주택 용지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방금 얘기했던 공원 녹지나 네. 자료 용지 비율을 축소하면 돼요. 제가 주장하는 35만 가구에서 2기 신도시 수준인 61만 호는 아주 쉽게 달성이 가능한 거다. 용적률 상향, 용지 전환 두 그렇죠. 가지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어렵지도 가능하다라는 않아요. 어렵지도 거잖아요. 않고 이거는 그냥 한 3개월만 좀 조정하면 돼요. 그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직 안 늦었죠? 안 늦은 네, 거예요. 아직 안 늦었죠. 왜냐하면 소공원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대형 공원이 있잖아요. 중앙공원, 센트럴파크 이건 잘라서 이제 아파트 지어야죠. 만약에 25만 호가 늘어나서 60만 호가 이렇게 공급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주택을 좀 미루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그렇죠. 되면서 안정되죠. 시장을 또 좀 안정시킬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중에 이제 제가 또 계속된 주장은 늘어나는 25만 원 중에 15만 원 정도를 청년층은 39세 이하인데 이쪽에다가 공공주택으로 대거할 땅을 좀 해라.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안정, 이 젊은 층의 주택시장 안정과 출산 대책까지도 된다. 주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진 않고. 3기 신도시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구나라고 하잖아요. 투자자 네. 입장에서 그럼 난 어디를 볼 것인가. 교통 여건들이 좋은 신도시들이 생긴다라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꼽는다 그러면 고향 창릉. 고향 창릉이야말로 바로 서울에 접해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GTX 여기 생기잖아요. 네.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렇게 기반시설 좋은 자리가. 남양주 왕숙. 왕숙은 이제 원, 투가 있잖아요. 이 원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경춘선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역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요. 왕숙 투는 경의 중앙선이 가고 있어서 거기서 또 역 하나 만들면 일단은 해결돼요. 네. 그 와중에 이제 GTX가 서게 되는 거죠. 별내 다음에 네. 왕숙역, GTX B 노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심의 역작이 이제 지하철 9호선이잖아요. 9호선 4단계 공사 연장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미사를 거쳐서 왕숙 2에 들고 왕숙 1에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남 교사는 3호선 연장이 되는 거죠. 오금역에서부터 이제 하남 가밀지구, 그다음에 하남 교산에서 하남 시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천대장 인천 계양인데 여기는 김포 공항 활주로에 딱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인천 공항철도 계양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대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무슨 선이 그 개통이 돼 있냐면 서해선인데 소사 대곡선 쪽에 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대장에서 지하철 2호선 홍대까지 대장 홍대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는 GTX가 또 여기도 물론 정식 GTX D는 아니고 서부 광역 급행철도라는 종전에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김부선, 김포 장기에서 계양역을 거쳐와요. 이게 네. 계양역 거쳐와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까지 가는. 자, 그다음 광명시흥인데 여기는 북쪽으로는 7호선에 연결하면 되고 남쪽으로는 광명역에만 연결하면 돼요. 광명역에만 오면 신안산선이 네. 25년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럼 여의도까지 쭉. 그 다음에 대표적인 동서선이 있어요. 판교에서 인덕원, 광명역, 월곡까지 인천까지 가는 이 월판선이 광명역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쪽도 해결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밑에 이제 의왕이 있어요. 의왕. 여기는 이제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세모표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부천 대장하고 인천 계양을 하나로 치면은 광명시흥까지 5군데죠. 여기가 이제 기존의 세대수가 25만 호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2배 가까이 늘리는 거죠. 여기를 집중적으로. 나머지 뭐 화성, 봉담이나 진안은 어차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의 대체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여긴 그냥 쾌적하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검토가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동안 뭐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중소택지 중에서 아주 노른자리가 있어요. 제가 청약을 한다 그러면 신도시에 앞서서 1순위를 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과천지구예요. 여기에 청약을 하게 되면 바로
남태령 사당 딱 넘어오는 네. 그 초입에 있는 거예요. 청약에서 보면 충분히 1번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일 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10,000가구 이상 들어가는 중소택지 중에서도 신안산선이 가게 되는 시흥 목감역이 있는데 목감역 다음역이 안산 장상지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 구성이죠. 용인 구성은 이제 GTX역이잖아요. 여기도 뭐 10,000가구 이상 들어가는데 관심도도 뭐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서 3기 신도시는 요지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교수님 여러 가지 지표들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매번 발표하시는 것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네. 치트키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이 보는 사이트나 그런 통계 자료들 저희도 좀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수급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요하면은 인구의 그 추이만 생각하는데 최대의 수요의 통계는 가구의 변화예요. 네. 인구는 설령 줄지어도 가구는 늘어나거든요. 이 수요를 제대로 판단해야지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요가 자꾸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설령 감소하는 거는 안타깝게도 지방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가구는 지방일지언정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 가구의 변화에 꼭 수요에서는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공급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봐야 되냐면 인허가 물량이 있고 분양 물량이 있는데 입주 물량의 흐름을 보다 잘 체크하는 게 아주 정확한 수요 공급 체계에서 공급의 물량은 입주 물량으로 꼭 반드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입주하는 물량이 몇 개냐 이게 가장 시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그런 기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미분양 주택인데 미분양 주택은 매월 이제 말일에 발표가 돼요. 근데 그거를 시도별로만 발표해요. 근데 그 국토부 통계 누리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시군 구별로 세분화돼서 공개를 해줘요. 시군 구별로 나눠서 이거를 봐야지 지역 시장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세밀한 분석하려면 그럼요. 통계들이 꼭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추이를 봐야 돼요. 시장의 추이는 KB 주택 통계를 가지고 매월 점을 찍어서 그려요. 그래프를 보다 보면 이 추이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판단한다면 충분히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아우른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 요인을 당연히 봐야죠. 네. 공급이 부족하다, 유동성, 뭐 저금리 여기에 이제 심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심리. 돼요. 빠지는 것은 이제 하락 변수에서도 뻔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있겠죠. 규제에서 대표적인 거 대출 규제예요. DSR 40%.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들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우리가 분석해야 될 변수는 경제 침체. 경제 침체가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기본 데이터를 보고 이런 영향 요인을 분석해서 시장을 전망하는 거죠. 그러면 제 적중률은 지난 20년간 80%.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위축될 때 같이 위축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고요. 역발상을 통해서 자기의 분석을 실현하는 게 투자에 성공하는 최고의 열쇠예요. 오늘 박합수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히 공급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박합수 교수님 모시고 이 정책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